안녕하세요. 평택청금 정석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소유 분할화와 그리고 정석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 투자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모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알아볼게요. 평택촌놈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투자의 정석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제가 약간 미흡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번져올 때까지 홀딩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다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번져올 때까지 홀딩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맞다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잖아요. 계속 홀딩해서 버텼는데 언젠가 본전이 확실하게 온다. 그러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꾼 주식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치는 걸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제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항상 비중 조절을 하라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의 노예들은 비중 개념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비중 조절이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인 중에는 뭐 개인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거기다가 펀드고요. 기관은 당연히 이건 투자 회사니까 펀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은 예를 들어서 장 시작 전에 0%였어요. 장중에 100%까지 갑니다. 다시 장 끝날 때 0%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개인들이 강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게 가능해요. 시작할 때 주식 비중 제로입니다. 장중에 100까지 가요. 퍼센트로. 끝날 때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개인들이 유일하게 강점이 바로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파트 2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는 세 가지로 유형이 나뉩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분석형, 두 번째가 타인 의존형, 세 번째가 매매 1인형입니다. 자기 분석형은 일단 최소한 5년 이상, 그것도 주식 투자 교육 훈련이 된 상태에 5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중급 이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에도 완성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지난 5년, 그 사람들도 사실 소수예요. 네, 잘했을 때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분들은 모든 걸 자기 분석하에 결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기간은 5년, 10년, 20년 됐는데 사실상 초보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착각을 해요. 대표적인 분들이 10년 넘은 분들이에요. 20년 이상도 있는데 본인은 경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초보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면 알긴 아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걸 아는 거죠. 자, 누구나 다 아는 걸 갖고 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원리를 깨우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주식시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지 이 어떤 방법론이 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나한테 맞는 분야가 있거든요. 역시 스포츠로 비유해 볼게요. 자, 육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가요? 아니에요. 100m짜리에 강한 선수가 있고요. 마라톤이 강한 선수가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유형이 강한 사람이 있고 뭐 배형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또 제가 잘 비유하는 야구 같은 경우에도 하여간 단타는 잘 치고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요. 대신 홈런이 없는 선수가 있고 반대로 홈런을 뻥뻥 치는데 도무지 다른 건 잘 못해요. 또 어떤 선수는 공격이 강하고 어떤 선수는 수비 강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걸 먼저 깨우쳐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상승하는지, 왜 하락하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로직이 있어야 돼요.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력. 원인을 분석해야지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 분석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나서 나만의 어떤 그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게 자기 분석형인데 최소가 5년이고요. 웬만한 사람 10년 넘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두뇌도 좀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력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분석형으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10%가 안 될 겁니다. 자, 타인 의존형은 뭐냐? 경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어떤 주식 전문가라든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자 중에서 다수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타인 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분석 능력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이 이분들이 대다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운도 좀 따라야 되고요. 어쨌든 좀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일임형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간접 투자자들을 이제 우리가 매매 일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나는 투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밝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년 동안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고 칩시다. 어떤 펀드에 가입해도 손실 봅니다. 왜? 들어온 돈 갖고 막 사들이거든요. 펀드에서는. 반대로 지금부터 2년 동안 지수가 상승해요. 그러면 대충 아무 펀드에 가입해도 손해 안 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펀드에 가입하고 판매하는 이 시기를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시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투자자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일임형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펀드 가입하고 언제 나올 건지 이거를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매매 일임형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실전 강의로 또 들어가겠는데요. 차트 분석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차트 분석을 왜 하는지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겠는데요. 구체적인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추세는 남의 눈에도 똑같이 보인다. 무슨 얘기냐? 차트만 봐갖고 돈 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초보자들 그리고 사기꾼 주식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차트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트만 잘 봐갖고 돈 벌 것 같으면요. 과거에는 슈퍼컴퓨터, 지금은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뭐 알파고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차트만 봐갖고 떼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 있죠.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시장이 항상 정상적으로만 움직이면 경제학자들은 추세를 잘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뭔가 작업을 해갖고 차트만 봐도 성공할 겁니다. 왜 실패하느냐? 비정상 구간이 나옵니다. 그 비정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왜곡과 변수예요. 왜곡은 뭐냐면 일종의 조작을 말하는 거고요. 변수는 호재나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이 왜곡이 나오면 어디까지 왜곡이 나올지 누구도 몰라요.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올려버려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더 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왜곡 패턴이에요. 파생이 없던 시절에는 모두가 현물만 하니까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파생 시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 이게 도입이 되면서 내려가도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재 악재를 누가 합니까? 점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즉 비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모든 게 해결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투자 결정과 종목 선정 후에 구체적인 매매 시점에 대한 기준은 차트로 해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 결정은 지수가 지금부터 올라갈 것 같아. 그럼 하는 거죠.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거나 약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들어가느냐. 이왕이면 주도 업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업종이 아주 좋다. 그럼 그 업종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소외 업종에서 들어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수가 간다 판단되면 투자를 하고 밀린다 판단되면 쉬거나 아니면 약간만 단기 매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중심 업종, 우리가 이제 그걸 저는 주도 업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도 업종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거기서 이제 종목을 찾아야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전자다. 그럼 전기전자 쪽에서 우량주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소외 업종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 고르면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냐 이걸 차트로 해결한다는 거죠. 왜?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별주는 외국인 기관의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은 우량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우량주의 개념에 대해서 코스피 100, 코스닥 50으로 삼는데 나머지 모든 종목은 저는 개별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서로 본다 그러면 각각 시가총액 100위와 50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HTS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검색하면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머지는 다 개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100, 코스닥 50 빼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개별주에 한해서는 가치보다는 차트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필요하다.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치 분석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가치 분석을 왜 하느냐? 업종 발굴과 종목 발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가치주는 남도 가치주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가치주를 알아야지 내가 성공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가치주야. 이거는 의미가 없죠.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제 적정주가 말씀드렸었는데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는 2013년 12월에 특허 출원을 했고요. 2015년 7월에 특허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상승기에만 종목, 업종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락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경력이 최소 5년에서 10년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폭락할 때 가치주라고 해서 안 내리던가요? 내려요. 이왕이면 상승기에서만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가치보다 차트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량주는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게 맞는데 개별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들이죠. 이것들은 오히려 차트를 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차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치 얘기했어요. 이게 수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투자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고 개인은 매수한다. 이러면 이건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반대일 경우는 투자가 맞죠.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뭐 한 6개월 동안 각각 5조씩 매도했다. 반대로 개인은 10조를 매수했다. 이러면 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은 뭐냐면요. 수급 분석을 통해서 지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자의 1% 안에 들어가야 아마 할 겁니다. 웬만한 사람 못해요. 어쩌다 운 좋아가지고 맞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당히 그 고난이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설명드리겠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관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수급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현물 수급과 외국인 동향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기관과 파생 시장의 움직임이 부각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별로 살지 못할 때는 한 90년대 한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소득이 많이 성장해서 투자회사에 돈을 많이 맡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펀드라 그러죠. 그래서 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인데요. 선물에 따라서 코스피가 연동을 합니다. 이제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종합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모든 종목의 합친 지수고요. 코스피 2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합친 지수입니다. 이걸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과 코스피 200이 이제 있는데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200위 정도라 그러면 실제로 뭐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80%가 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무슨 얘기냐?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시장이 움직일 거를 감안해서 선물 시장이 움직이는데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코스피 200 지수가 한 달 동안 올라간다. 그럼 선물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연동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선물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게 코스피 종합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게 이게 맞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게 엇박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종합은 강보합으로 어쨌든 플러스권인데 코스피 200 선물은 약보합이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하시게 되면 결국 선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종목은 피곤하거든요. 종목은 뭐 호재, 악재도 있죠. 수급도 봐야 되죠. 갑자기 뭐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급락 나오죠. 피곤해요. 근데 선물은 지수만 보는 거거든요. 네,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같이 참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투자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내용이 더욱더 기대가 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내용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